안녕하세요. 더불어읽다입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1912년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12년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금 읽어도 시대상에서 전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변신. 어느 날 아침 어지러운 꿈속을 헤매다 눈을 뜬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의 몸이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딱딱한 등껍질을 침대에 대고 벌러덩 드러누워 있었다. 머리를 조금 쳐들자 활 모양으로 불룩하게 휘고 마디진 갈색 배가 보였다. 배 위에는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릴 듯 이불 한 귀퉁이가 간신히 걸쳐 있었다. 그리고 몸뚱이 부분 다른 부분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이 눈앞에서 한들거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분명 꿈은 아니었다. 조금 작기는 해도 사람 사는 방임에 틀림없는 그의 방은 낯익은 벽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여 있었다. 옷감 견본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책장 위로는 그가 얼마 전 어떤 화보에서 오려내 예쁜 금박 테두리 액자에 끼워 넣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털모자에 털 목도리를 두른 부인이 꼿꼿이 앉아 팔꿈치까지 감싼 두툼한 털토시를 정면으로 쳐들고 있었다. 이어서 그레고르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에 댄 함석판에 빗줄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음산한 날씨 때문에 그의 기분이 더욱 우울했다. 한숨 더 자고 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 이 몸으로는 아무래도 그렇게 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있는 몸을 다해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보았지만 번번이 벌러덩 자빠져 허우덩거렸다. 그레고르는 이 짓을 100번도 더 했고 허우적거리는 다리를 보고 싶지 않아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가벼운 허리 통증을 느끼고는 그 일을 그만두었다.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제기랄, 나는 왜 하필 이렇게 힘든 직업을 골랐을까? 매일같이 출장을 다녀야 한다니. 본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한데 여행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심신이 고달프지 않냔 말이야. 기차를 제대로 갈아타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고 불규칙적이고 형편없는 식사, 그리고 상대가 매번 바뀌는 통에 지속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쉽게 정이 들지도 않아. 이런 것들을 죄다 잡아가는 귀신은 없을까? 배 위 어딘가가 조금 가려운 것을 느낀 그레고르는 머리를 좀 더 쳐들어 보려고 누운 채로 등을 천천히 밀고 침대 기둥으로 다가갔다. 가려운 곳을 보니 그 부위가 뭔지 모를 조그만 흰 점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레고르는 다리 하나를 뻗어 그곳을 만져보려다 얼른 움츠리고 말았다. 닿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다시 원래 자리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하여간 너무 일찍 일어나면 멍청해지는 법이라니까. 사람은 자고로 충분히 잠을 자야 해. 다른 외판원들은 마치 하렘의 여인들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주문받은 것들을 장부에 정리하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그때서야 아침을 먹고 있으니 말이야. 우리 사장이 보는 데서 내가 그렇게 해보라지. 그럼 아마 대번에 잘리고 말걸? 차라리 쫓겨나는 게 더 나을지 누가 알겠어? 부모님 때문에 꾹 참고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 벌써 그만두고 사장 앞에 가서 내 속마음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았을 거야. 그러면
사장은 영락없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을 거야. 책상에 걸터 앉아 직원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하는 별난 버릇이 있잖아. 게다가 귀까지 먹어서 직원들은 그런 사장한테 바싹 다가가서 말해야 한다니까. 그런데 아직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언젠가 그에게 진 빚을 다 갚고 나면 꼭 그렇게 하고 말 거야. 앞으로 한 5, 6년쯤 더 걸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거야. 그건 그렇고 지금 우선 일어나야 돼. 5시 기차를 타야 하니까. 그레고르는 서랍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탁상시계를 바라보았다. 하나님 맙소사!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벌써 6시 30분이었다. 그러고도 조용히 돌아가는 시계바늘은 30분을 지나 이미 45분으로 치닫고 있었다.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침대에서 보니 자명종 시계바늘이 4시에 맞춰져 있었다. 틀림없이 소리가 울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구를 온통 뒤흔들 정도로 요란한 그 소리에도 정신없이 잠을 잤단 말인가? 사실 그레고르는 편히 잠들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시계가 울리고 나서 더 깊이 잠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다음 기차가 7시에 있으니 그 차를 타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아직 견본도 싸놓지 않았고 몸도 썩 개운치 않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았다. 설령 그 기차를 탄다 해도 시장의 불호령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급사가 5시에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레고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미리 보고했을 테니까. 사장의 끈앞풀인 급사는 줏대도 없는 분별력도 없고 위인이었다. 연락해 몸이 아프다고 해볼까? 하지만 그것도 궁색한 변명으로 비칠 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일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알아누워 본 일이 없었으니 말이다. 아마 사장은 틀림없이 의료보험조합에 의사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한테 게으른 자식을 두었다고 핀잔을 줄 것이고 이의라도 달라치면 의사를 가리키며 말을 딱 잘라버릴 것이다. 어떤 말도 조합의 의사한테는 통하지 않는 것이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데도 일하기 싫어 꾀병을 부리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런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레고르는 잠을 많이 잤는데도 괜히 노곤하고 졸린 것 말고는 몸 상태도 꽤 좋은데다 몹시 배가 고프기까지 했다. 그레고르가 침대에서 나올 결심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침대 머리맡 쪽으로 난 문을 가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탁상시계는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레고르 6시 45분이다. 회사 안 갈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부드러운 그 목소리.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목소리인 것은 틀림없었지만 저 밑바닥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 주체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찍찍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처음에는 뚜렷하게 들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뒤울림에 묻혀 제대로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네 고마워요 어머니. 일어나던 참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방문이 나무문이어서 밖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그의 대답에 안심하며 신을 끌며 가버렸다. 그러나 이 짤막한 대화 때문에 벌써 출발하려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 있다는 것을 다른 가족들까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벌써 주먹으로 가볍게 옆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레고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잠시 후 아버지는 좀 더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을 재촉했다. 다른 쪽 옆문에서는 누이 동생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어디 아파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다 됐어요. 그레고르는 양쪽 문을 향해 대답했다. 그는 이상하게 변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띄엄띄엄 간격을 두며 주의해서 발음했다. 아버지는 아침을 마저 먹으러 돌아갔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속삭이듯 말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오빠. 네? 그러나 그레고르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도리어 잦은 여행 탓에 조심성이 몸에 배어 집에 돌아와서도 밤에는 모든 문을 다 잠가버리는 습관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그레고르는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아침부터 먹고 나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생각해봤자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불편한 자세로 누워 자다가 가벼운 통증을 느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막상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보면 그것이 그저 망상에 지나지 않을 뿐 아무렇지 않았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망상도 어떻게 사라질지 몹시 궁금했다. 목소리가 변한 것은 외판원들의 고질병인 심한 감기 징후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떨치는 일은 아주 간단했다. 숨을 들이쉬어 배를 조금만 부풀리니 저절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은 여의치 않았다. 그의 몸이 옆으로 너무 널쩍한 탓이었다. 스스로 일어나려면 손과 팔을 써야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제멋대로 움직이는 수없이 많은 가느다란 다리뿐이었다. 다리 하나를 구부리려고 하면 그 다리가 도리어 먼저 펴지는 형국이었다. 마침내 그 다리를 뜻대로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러는 동안 다른 다리들은 마치 묶여 있다가 풀려나기라도 한 듯 요란하고 고통스럽게 마구 버둥거렸다. 침대에 매여 있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되겠다. 그레고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우선 몸 아랫부분부터 움직여 침대 밖으로 빠져나올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반신을 움직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하반신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밖에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화가 치민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몸을 마구 앞으로 밀어대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 그만 침대 쇠기둥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화끈거릴 만큼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하반신이 자신의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반신부터 침대에서 빠져나올 생각으로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조심조심 돌렸다. 이건 그나마 쉬웠다. 몸뚱이가 널쩍하고 무겁기는 했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몸뚱이도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머리가 마침내 침대 밖으로 나와 허공에 뜨자 그레고르는 덜컥 겁이 났다.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는 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가 깨질 것이다.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되는 때이니만큼 차라리 침대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똑같은 수고를 한 다음 한숨을 내쉬면서 조금 전과 같이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자기 다리가 한층 더 흥분한 듯 서로 헝클어져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았을 때 그레고르는 이렇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휴식을 취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냥 어물어물 침대에 누워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침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야. 그레고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와 동시에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침착하게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계속 잊지 않고 되새겼다. 그럴 때마다 한껏 날카로운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좁다란 거리 건너편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한 안개뿐.
아무리 창밖을 응시한들 어떤 자신감도 생기지 않았고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벌써 7시네. 그런데도 안개가 저렇게 짙게 깔려 있다니 참. 그레고르는 시계 종이 다시 울리자 중얼거렸다. 그는 정적이 흐른 뒤에는 원래의 현실로 되돌아갈 걸 것이라고 기대한 듯 한동안 낮게 숨을 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7시 15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침대에서 빠져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상점에서 누군가 집으로 찾아올 텐데 상점 문을 7시 전에 여니까. 이제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골고루 흔들어 침대에서 몸통을 떨어뜨릴 작정이었다. 떨어질 머리는 번쩍 위로 쳐들기만 하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등은 딱딱한 것 같으니 카펫 위에 떨어지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뭐니뭐니 해도 걱정스러운 것은 떨어질 때 틀림없이 쿵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날 거라는 점이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지는 않더라도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감행해야 했다. 몸통의 절반이 벌써 침대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이 새로운 동작은 힘들다기보다 노는 듯이 좌우로 몸을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레고르는 누군가 자신을 도와준다면 이 모든 일을 간단히 해치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센 사람 둘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레고르의 머릿속에 아버지와 하녀가 떠올랐다. 그들은 몸을 굽혀 팔을 그의 둥근 등 밑에 집어넣고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그가 스스로 몸통을 뒤집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다리들이 감각을 찾아 재구실을 할 것이다. 방문이 잠겨 있다는 것은 차지하고 무작정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할까? 이런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자 그레고르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조금만 더 세게 흔들면 균형을 잡기 힘들 만큼 침대 밖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다.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상점에서 누군가 온 모양이군. 그레고르는 중얼거렸다. 그의 온몸은 굳어버렸고 그의 다리들은 더욱 요란하게 버둥거렸다. 잠시 집안의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구나. 그레고르는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그러나 곧 여느 때처럼 하녀가 심차게 걸어가더니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마디 인사말만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지배인이었다. 어찌하여 그레고르는 조금만 태만 해도 당장 의심을 사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 도대체 직원들은 모조리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들 뿐이란 말인가? 아침 한두 시간을 회사 일에 전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멍하니 침대에 누워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그런 충직하고 헌신적인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굳이 물어봐야겠다던 사환을 보내면 되지 않는가? 꼭 지배인이 직접 찾아와서 이 수상쩍은 사건의 진상을 캐는 일이 오로지 그의 판단에 달렸다는 사실을 아무 죄 없는 가족들까지 알아야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이르자 그레고르는 어떤 결단을 내렸다기보다는 흥분한 나머지 있는 힘껏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뭔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꽤 크게 나기는 했지만 요란한 정도는 아니었다. 카펫 때문에 충격이 덜했고 등 또한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탄력이 있어서 둔탁한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주의를 끌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다만 제대로 쳐들지 못하는 바람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화가 치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여 이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카펫에 비벼댔다. 저 안에 뭔가 떨어진 것 같군요. 왼쪽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어느 날엔가 지배인한테도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꼭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았다.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이런 의문에 거칠게 대답이라도 하듯 옆방에서 지배인이 에나멜 가죽 장화를 삐걱거리며 두서너 걸음 힘주어 말했다. 지배인이 왔어요, 오빠. 그레고르에게 알려주려고 오른쪽 옆방에서 누이 동생이 속삭이듯 말했다. 알고 있어. 그레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누이 동생한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다. 그레고르, 지배인님이 오셔서 너 왜 새벽에 출발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시는구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니까 문 좀 열어보거라. 방이 좀 지저분한 것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밤새 안녕하신가 잠자군? 지배인이 다정하게 불렀다. 그리고 아버지가 문에다 계속 얘기하는 동안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그레고르가 몸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차를 놓치겠어요. 저 애는 일밖에 몰라요. 저녁에 외출 한 번 안 해서 오히려 제가 화를 낼 정도죠. 오늘까지 일주일 내내 시내에 와 있으면서 매일 저녁 집에만 틀어막혀 있답니다. 집에서는 식구들 곁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들여다보지요. 취미라고 해봐야 톱을 가지고 물건 만드는 게 다예요. 2, 3일에 걸쳐 저녁 시간을 이용해 조그만 액자를 만든 덤도 있죠.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 방에 걸려 있답니다.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식구만 있으면 저 애더러 문을 열라고 할 재간이 없어요.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물어봤을 때는 괜찮다고 하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곧 나가요. 그레고르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말했다. 그러면서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배인이 말했다. 그래요, 부인. 저도 달리 생각할 수 없군요. 별일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할지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몸이 좀 불편한 것쯤 그냥 참고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지배인님 내 방에 들어가도 되겠니? 마음이 급해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안 돼요! 그레고르의 대답에 왼쪽 옆방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았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이 동생은 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야 겨우 일어나 아직 옷을 입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울긴 왜 우는 걸까? 그가 일어나지도 않은 데다 지배인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가 일자리를 잃기라도 할까봐? 그렇게 되면 사장이 옛날에 진 빚을 독촉하며 부모님을 괴롭힐까봐 그런 걸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아직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레고르는 여기 있고 가족을 저버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은 카펫에 누워있는 신세지만 그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지배인을 방에 들이라고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사소한 결례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레고르를 당장 해고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지금은 울며불며 그를 귀찮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듯 싶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태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잠자군,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방에 틀어박혀 담을 쌓고 있네. 내 아니오만 연발하면서. 괜한 걱정으로 자네 부모님을 괴롭히다니 말이야.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자네의 이런 직무태만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네. 내 여기서 자네 부모님과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네만 지금 당장 알아듣게 설명해주게.
진심으로 부탁하네. 난 정말이지 너무 놀랐네. 지금까지 자네를 침착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인 것 같군. 사실은 오늘 아침 일찍 사장님께서 자네가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는 나한테 넌지시 말씀하셨네. 얼마 전 자네한테 미수금을 맡겼는데 그 때문인 듯 하다고 말이야. 물론 나는 내 명예를 걸고 그럴 리 없다고 말씀드렸네. 그러나 지금 자네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니 자네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나는군. 그리고 말해둘 건 이러다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야.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단둘이 할 생각이었는데 자네 때문에 공여원이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자네 부모님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네. 요즘 자네의 판매 실적도 썩 만족스럽지 않네. 물론 장사가 잘 안 되는 철이라는 점은 우리도 인정하네. 하지만 사실 장사가 안 되는 철이라는 건 없는 법이야. 있어서도 안 되고. 알겠나 잠자군? 하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흥분한 나머지 다른 것은 다 잊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문을 열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막 침대에서 일어나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생각했던 것만큼 가뿐한 건 아니지만 곧 좋아지겠죠.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어제 저녁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어제 저녁부터 이상한 감이 들긴 했어요. 저를 자세히 살펴본 사람은 눈치챘을 거예요. 왜 이리 상점에 말리지 않았는지. 이 정도쯤은 집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배인님,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 근거도 없이 저를 비난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배인님께서는 제가 최근에 발송한 주문서를 미처 못 보신 것 같군요. 어쨌든 8시 기차로 출발하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좀 나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 계시면 저도 곧 상점으로 가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레고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그러는 동안 침대에서 연습한 경험을 살려 쉽게 옷장으로 다가가 거기에 기대해 몸을 일으켜보려고 했다. 그레고르는 정말 방문을 열고 자기의 모습을 지배인에게 보여주면서 그와 이야기할 작정이었다. 그렇게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들이 즐겁한다면 그건 그의 책임이 아니니 조용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태연히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 흥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서두른다면 8시 기차를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처음에 몇 번 반들반들한 옷장에서 미끄러지다가 마침내 몸을 일으켜 똑바로 섰다. 하반신이 몹시 쑤시고 타는 듯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곧 가까이에 있는 의자 등받이로 몸을 날려 가늘고 작은 다리로 의자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그레고르는 그렇게 해서 몸을 가누고 지배인의 얘기를 들으려고 입을 다물었다. 아드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셨나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군요. 저 친구가 우리를 놀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지배인이 부모님에게 말했다.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몸이 몹시 안 좋은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저 애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레테! 그레테! 어느새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소리쳤다. 네, 엄마! 맞은편에서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의사한테 좀 다녀오려라. 아무래도 그레고르가 병이 난 모양이야. 빨리 의사를 불러야겠어. 너 방금 그레고르 말소리 들었니? 그건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지배인은 어머니가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나지막하게 말했다. 안나! 안나! 얼른 가서 열쇠공 좀 데려와! 아버지가 거실 넘어 부엌을 향해 소리치며 손뼉을 쳤다. 그러자 두 소녀는 벌써 치맛자락을 사각거리며 거실로 달려가
도대체 누이 동생은 어떻게 그리도 빨리 옷을 갖춰 입었을까? 현관문을 확 열어젖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큰 불상사가 일어난 집이 흔히 그렇듯 문을 열어둔 채 나가버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레고르의 마음은 오히려 훨씬 더 차분해졌다. 그새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 익어서 그런지 자기 귀에는 아주 또렷이 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그레고르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믿고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 처음으로 조치를 취해준 것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다시 돌아간 듯했고 의사건 열쇠공이던 간에 두 사람이 굉장히 큰 일을 해주기를 바랐다. 다가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를 나눌 때 또박또박 말하려고 그레고르는 헛기침을 몇 번 해보았다. 하지만 기침 소리마저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봐 소리를 죽이려고 애썼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옆방이 조용해졌다. 아마 부모님과 지배인이 책상에 둘러앉아 귀갯말로 쏙닥거리거나 아니면 문에 기대어 엿듣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천천히 문 쪽으로 밀고 가서 몸을 날려 문을 붙들고 꼿꼿이 섰다. 그의 발바닥에서 찐득찐득한 물질이 조금 분비되었다. 그리고 잠시 긴장을 풀고 한숨을 돌렸다. 그러고 나서 입으로 열쇠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이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무엇으로 열쇠를 잡아야 할까? 그러나 이빨 대신 억센 턱이 있었다. 그레고르는 턱으로 열쇠를 돌렸다. 그 사이 자신의 몸 어딘가에 상처가 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입에서 열쇠를 타고 갈색 액체가 흘러나와 마룻바닥에 뚝뚝 떨어졌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저 소리 좀 들어봐요.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옆방에 있는 지배인의 목소리였다. 그 말에 그레고르는 힘이 났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기운을 내라고 소리쳐 주었으면 싶었다. 그레고르 힘내! 조금만 더 돌려! 열쇠를 꼭 붙잡고라고! 이렇게 애쓰는 자신을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더욱 미친 듯이 열쇠를 물고 매달렸다. 열쇠가 돌아감에 따라 그레고르의 몸도 열쇠 주위를 빙글 돌았다. 지금은 오직 입 하나로 몸을 똑바로 지탱하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 열쇠에 매달리기도 했다가 온몸의 무게로 열쇠를 내리누르기도 했다. 그러다 마침내 찰카닥 하는 소리에 그는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열쇠공이 무슨 필요야? 라고 중얼거리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머리를 손잡이에 올렸다. 이렇게 해서 문이 꽤 많이 열리기는 했다. 그러나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바람에 문에 가려 밖에서는 그레고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짝을 따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아 나와야 했다. 더욱이 거실로 들어서기도 전에 문 앞에 벌렁 낮아빠져 흉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힘겹게 움직이는데 골몰하느라 다른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악! 하는 지배인의 외마디 비명소리도 그의 귀에는 마치 스쳐가는 바람소리로 들렸다. 곧 지배인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문 앞에 바싹 붙어 서 있던 지배인은 벌어진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듯 했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왔는데도 간밤에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거기 서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나서 그레고르 앞으로 두어 걸음 오는가 싶더니 그만 풀썩 쓰러졌다. 사방으로 둥그렇게 펼쳐진 치마 한가운데 주저앉은 어머니의 얼굴은 가슴에 파묻혀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도로 밀어 넣으려는 듯 저기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불안한 눈빛으로 거실을 둘러보더니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육중한 가슴을 들먹거리며 울어댔다. 그레고르는 거실로 발을 내디딜 생각은 하지도 않고 굳게 걸어 잠긴 한쪽 문을 붙들고 방 안쪽에 서 있었다. 밖에서는 그의 몸 반쪽과 사람들을 내려보려고 갸우리고 있는 그의 머리만 보였다. 그러는 동안 날이 환하게 밝아 길 건너 맞은편에 끝없이 길게 늘어선 회색 건물 한쪽이 선명하게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병원이었다. 병원 앞쪽 벽에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창문이 쭉 나 있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나하나가 눈에 보일 만큼 굵은 빗방울이 땅 위로 뚝뚝 떨어졌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를 마친 접시들이 잔뜩 널려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아침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였다. 여러 가지 신문을 읽으면서 식사를 하느라 아침은 늘 몇 시간씩 걸렸다. 맞은편 벽에는 그레고르가 군대 시절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육군 소위 때 사진인데 한 손으로 군도를 쥐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사람들에게 당당한 자기 모습과 군복의 경의를 표하라고 강요하는 듯 했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과 현관문이 모두 열려 있어서 현관 앞쪽과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첫머리가 보였다. 그레고르는 이런 때에 그래도 냉정을 잃지 않는 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저 그러면 곧 옷을 갈아입고 견본을 챙겨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렇죠?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고달픈 게 여행이지만 그렇게 출장을 가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요. 지배인님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상점으로 가실 건가요? 그렇죠?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실 거죠? 지금 당장은 사정이 있어 일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때야말로 그동안의 실적을 생각해 주세요. 일이 해결되고 나면 더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 일할 겁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정말 많은 신세를 졌다는 건 지배인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더욱이 저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은 공경에 처해 있지만 머지않아 여기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외판원을 싫어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어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편견을 바꿀 만한 계기도 딱히 없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배인님이야말로 다른 직원들보다 상점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장님이야 주인이다 보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 쉬울 겁니다. 지배인님도 알다시피 1년 365일 내내 상점 밖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외근을 하는 저희 외판원들은 뒷소문이나 우연한 사건 혹은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외판원들은 상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데다 녹초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배인님, 떠나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의 첫마디에 이미 돌아서서 입술을 쭉 내밀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레고르가 말하는 동안 지배인은 시선을 그에게 고정한 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슬금슬금 문 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면서도 비밀리에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이라도 내려진 듯 아주 조금씩 천천히 발을 뗐다. 어느덧 현관 앞에 다다라 거실에서 마지막 걸음을 뗄 때 지배인은 발바닥에 불이라도 붙는 듯 불이 나게 현관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마치 초자연적인 구원의 손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는 듯 오른손을 현관 계단 쪽으로 쭉 뻗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이대로 보냈다가는 상점에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부모님은 이런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이 상점에서 일하다 보니 그곳에서 평생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당장 눈앞에 닥친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나중 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지배인을 붙들어 놓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레고르와 가족의 장래가 여기에 달려 있었다. 이 자리에 누이 동생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영리한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가 아직은 가만히 누워있을 때 벌써 누이 동생은 울고 있었다. 평소에 여자를 좋아하는 지배인이니 누이 동생이라면 잘 설득해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텐데. 일단 현관문을 닫고 그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이 자리에는 누이 동생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레고르가 나서야 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도 모른 채 더구나 사람들이 10중 8구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지배인을 붙잡으러 문짝에서 몸을 떼어 열린 문틈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지배인은 벌써 층계 난간을 두 손으로 우스꽝스럽게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잡을 것을 찾다가 낮은 비명을 내지르며 숱한 다리를 깔고 엎어졌다. 그러자 그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작은 다리가 비로소 딱딱한 마룻바닥을 딛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다리들이 고분고분 말을 들어서 기뻤다. 심지어 그가 가려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레고르가 어머니로부터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억제하려고 몸을 흔들거리며 그녀와 마주보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였다. 완전히 정신을 잃었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양팔을 쭉 뻗어 손가락을 쫙 펴고 소리쳤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어머니는 그레고르를 자세히 보려는 듯 고개를 갸웃하고 정신없이 뒷걸음질을 쳐 달아났다. 자기 뒤에 식사를 차려놓은 식탁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 위에 털썩 올라앉았다. 그 바람에 옆에 놓여있던 커다란 주전자가 쓰러져 커피가 홍수처럼 카펫 위로 쏟아지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나지막하게 부르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지배인에 대한 생각은 한순간에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자 마시고 싶은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허공에다 대고 턱으로 입맛을 쩝쩝 다셨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달려온 아버지의 품에 안겨 쓰러졌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부모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배인은 벌써 계단에 서 있었다. 지배인은 턱을 난간 너머로 내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가능하면 지배인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다. 그러나 지배인은 어떤 예감이 들었는지 한꺼번에 몇 계단씩 뛰어내려 금세 사라졌다. 밑에서 지배인이 휴 하고 한숨 짓는 소리가 계단 위까지 울렸다. 불행하게도 지배인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이제까지 침착하게 있던 아버지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직접 지배인을 붙잡으러 가든가 아니면 적어도 쫓아가는 그레고르를 막지는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소파에 두고 간 지배인의 모자와 외투, 지팡이를 오른쪽으로 집어들고 왼손으로는 식탁에 놓인 두툼한 신문지를 집어들더니 되레 발까지 구르며 지팡이와 신문지를 휘둘러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애원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자 단념하고 고분고분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요란하게 발을 굴렀다. 건너편에서는 어머니가 날이 몹시 쌀쌀한데도 창문을 열어젖히고 창밖으로 몸을 내민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골목 안과 계단 사이로 세찬 바람이 불어와 창문에 늘어뜨린 커튼이 펄럭거렸다. 책상 위에 있던 신문도 펄럭이더니 이윽고 한 장씩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매정하게도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몰아넣으려고 사납게 슉슉거렸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 걸음도 뒷걸음질을 쳐보지 못한 그의 움직임은
몹시 느릴 수밖에 없었다. 돌아설 수만 있었다면 그레고르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몸을 돌리느라 시간을 지체했다가 조급한 아버지의 비위를 거스를까봐 두려웠다. 게다가 언제 어느 때 아버지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자신의 등이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지 몰랐다. 그러나 어쨌든 몸을 돌려야 했다. 뒷걸음질을 치다가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더 큰일이었다. 그레고르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끊임없이 힐끔거리면서 제 딴에는 가능한 한 잽싸게 몸을 돌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몹시 느렸다. 그제야 아버지는 그한테 적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이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팡이 끝으로 몸을 틀 방향을 잡아주었다. 저 듣기 싫은 쉑쉑 소리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레고르는 그 소리에 머리가 띵할 지경이었다. 거의 다 돌았을 때 지긋지긋한 쉑쉑 소리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그만 조금 더 돌고 말았다. 다행히 머리가 열린 문 앞에 다다랐는데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그의 몸이 너무 널쩍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로는 그레고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쪽 문을 열어주면 되겠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능한 빨리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레고르가 몸을 일으켜 세우면 무난히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그가 일어서는 데 필요한 번거로운 준비 과정은 미처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이제 거치적거리는 것이 없다는 듯 괴상한 소리를 내며 그레고르를 앞으로 몰아댔다. 이미 그레고르의 등 뒤에서 나는 소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었다. 그레고르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문을 향해 돌진했으나 몸 한쪽이 들리는가 싶더니 열린 문틈에 비스듬히 걸리고 말았다. 그 바람에 그의 한쪽 옆구리가 쓸려서 완전히 벗겨졌고 하얀 문짝에 보기 흉한 얼룩이 묻었다. 꼼짝없이 몸이 끼어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들린 쪽 다리들이 허공에서 바르르 떨렸고 다른 쪽 다리들은 마룻바닥에 짓눌려 몹시 아팠다. 그때 아버지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듯 뒤에서 힘껏 그레고르를 걷어찼다. 그는 피를 철철 흘리며 자기 방으로 날아들어갔다. 아버지는 문까지 지팡이로 쾅 쳐서 닫았고 그제서야 사방이 조용해졌다. 꿈나라에 계신가요?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벌레로 변신한 아들 그레고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의 모습들. 아마 그레고르가 많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요. 다음 2부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편안한 밤 되세요.